판댁 마님, 하룻밤만 처만 밑을 빌립시다. 한대짬은 늙은 뼈가 견디질 못합니다. 음력 섣달 보름밤 김참판댁 소슬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서 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양반집 대문을 두드리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박씨 부인의 호통이 한겨울 우박처럼 노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마님, 늙은이 한마디만 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문턱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로 이 집안의 앞날이 갈립니다. 박씨 부인의 손에 들린 호롱불이 잠시 멎고 소슬대문 안쪽의 공기가 서리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느 한겨울 양반집 마당에 던져진 잿빛 보따리 하나가 한 가문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지 노인은 어찌하여 하필 그 댁을 찾아왔으며 새벽 안개와 함께 사라지면서 마당 한복판에 두고 간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이 추운 이야기 끝에 따뜻한 봄볕이 그댁에도 깃들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시절 충청도 회덕고을 깊숙이 자리 잡은 김참판댁이라 하며 인근 70리 안에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위세 있는 양반가였습니다. 소슬대문이 어찌나 높은지 지나가던 까치도 한 번 더 올려다보았고 행랑채만 해도 7칸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으니 동네 아이들은 그 담장 아래를 지날 때면 기침 소리도 죽이고 다녔습니다. 이 댁의 주인 김참판은 한때 한양에서 벼슬을 살다 20년 전에 낙향한 늙은 양반이었습니다. 낙향한 뒤로는 좀처럼 사랑채 밖을 나서지 않았고 술이 거나해진 어느 밤이면 매화 한 가지를 머리맡에 꽂아두고 한참을 흐느끼다 잠든다는 풍문이 종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매화 한 가지의 까닭을 묻는 이가 있어도 김참판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주인 박씨 부인은 본디 송도의 큰 가문에서 들어온 분으로 법도와 체면을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는 어른이었습니다. 머리에 비녀 하나를 꽂는데도 손가락 한 마디만큼의 어긋남을 용서하지 않았고 며느리 둘이 아침 문안을 드릴 때면 치맛자락 끄는 소리 하나로도 꾸지람이 떨어졌습니다. 종들은 마님의 헛기침 한 번에 고양이 앞쥐처럼 옴츠러들었고 행랑어멈마저도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발끝이 닳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이 댁의 큰 며느리 옥분이는 이웃 고을 좌수댁에서 들어온 처자였습니다. 친정의 위세를 등에 업고 시집을 온 까닭에 입은 옷부터가 비단이요. 손에 든 거울도 노쇠가 아닌 은재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까치처럼 제잘되며 비위를 맞추었지만 안채 모퉁이만 돌아서면 종들에게 호령하는 것이 마님 못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분이는 사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분이의 친정은 같은 고을 끝자락의 가난한 향리 집안으로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 셋을 손수 거두며 자란 처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적 가난한 살림 속에서 길섭해 풀뿌리로 동생들의 잔병을 다스리던 솜씨가 분이의 손끝에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살갗이 거칠었으며 비단옷 한 벌 변변히 가져오지 못한 채 시집을 온지라 처음부터 시어머니 눈 밖에 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둘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치 신 김치 한 조각을 씹은 것처럼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우리 둘째 놈이
어찌 저런 처자를 들였는지 모르겠다. 저 굵은 손으로 어찌 양반집 살림을 이끌고. 분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묵묵히 일만 하였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손수 떠다 바쳤으며 큰 동서가 미루는 일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래도 박씨 부인의 입에서는 칭찬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남편 둘째 도령은 한양으로 글 공부를 떠난 지 이미 2해째였습니다. 새 신부를 두고 떠난 길이 길어지니 분이는 그저 빈 사랑채를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을 갈대처럼 바람에 내맡길 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람 편에 붙여 오던 서찰마저 지난 가을부터는 뜸해져 분이는 밤마다 문풍지 우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모질었습니다. 사람들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추위라며 집집마다 군부를 지피기에 바빴고 산짐승들마저 굴 밖으로 나오질 못해 사냥꾼의 화살이 한 달 내내 시위에 걸리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음력 섣달 보름밤이었습니다. 김참판 댁 안채에서는 마님과 2 며느리가 둘러앉아 동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팥, 알갱이가 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머나먼 천둥 소리처럼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소슬대문 밖에서 늙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도 작은 소리라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2번, 3번 같은 소리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여봐라, 누가 나가 보아라. 이 한밤중에 누가 사람을 부른다더냐. 박씨 부인의 명에 행랑아범이 부랴부랴 달려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다시 돌아온 행랑아범의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그것이 거지 노인이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집신을 끌고 와서는 이 댁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 사정사정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거지가 양반집 대문을 두드려. 어이없는 일이로다. 썩 내치지 못할까. 박씨 부인의 음성이 가마솥 끓는 팥죽보다도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행랑아범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였습니다. 그것이 마님, 노인의 행색이 어찌나 추레한지 그대로 내쳤다가는 새벽 전에 얼어 죽고 말 듯하옵니다. 이 추위에 한 대짬을 잤다가는 뼛속까지 서리가 들 것이옵니다. 얼어 죽건 말건 그게 우리 댁이 알바이더냐. 양반집 마당에 거지를 들였다는 소문이 한 번 돌면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2번 말하게 하지 말거라. 박씨 부인의 호령에 행랑아범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큰 며느리 옥분이도 새침하게 입을 비죽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옳지요. 거지에게 한 번 자비를 베풀면 그날부터 동양아치들이 줄을 서서 우리 집 대문을 넘본답니다. 인심이라는 게 베풀수록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분이는 2 사람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마솥에서 팥죽을 휘젓는 분이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이 한 말, 새벽 전에 얼어 죽고 말 것이라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 한복판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자리를 파하고 마님과 큰며느리가 안채로 들어가자 분이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마솥에는 아직 식지 않은 팥죽이 한가득 남아 있었고 부엌 뒤뜰의 광에는 집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에 그 집단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광 한 구석에 짚을 깔고 거지 노인 한 분 누이는데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박 씨 부인이 잠든 새벽이면 아무도 모르게 다시 내보낼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분이의 마음이 절구질하듯 쿵쿵 울려댔습니다. 이런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저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인 것을. 분이는 결국 등잔불 하나를 들고 살그머니 소슬대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겨울 새벽바람이 옷자락을 매섭게 파고들었지만 분이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니 거지 노인은 담장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두루마기 사이로 앙상한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백발의 머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본 그 순간 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지 노인의 눈빛이 결코 거지의 것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깊게 팬 주름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마치 한밤중 깊은 우물 속에 박힌 별빛 같았습니다. 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안채로는 모실 수 없으나 광 한쪽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잡숫고 새벽이 오기 전에 길을 떠나 주십시오. 마님께 들키시면 저 또한 화를 면하기 어렵사오니 부디 발걸음을 죽여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집신을 끌며 분이의 뒤를 따라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광 한 구석에 집단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자기의 무명 두루마기 한 벌을 덮어드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사발을 가져다 드리니 노인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새댁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려. 이 늙은 것이 오늘 받은 정이 결코 가볍지 않소이다. 새댁 이름이 어찌 되시오? 분이라 하옵니다. 어르신 변변치 못한 죽 한 그릇이오니 부담 없이 잡수십시오. 노인은 사발을 든 채 잠시 분이를 응시하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분이는 자신이 마치 끝없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문을 닫고 돌아 나오는 분이의 등 뒤로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한마디 더 들려왔습니다. 분이, 이 노인이 내일 새벽 떠날 때 마당에 보따리 하나를 두고 갈 것이오.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분이의 손으로 직접 풀어보아 주시오. 그 안의 것이 곧 분이의 평생을 지켜줄 것이오. 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헛소리려니 여기며 안채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분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의 그 깊은 눈빛이 자꾸만 천장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분이는 부랴부랴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깔아두었던 집단도 덮어드렸던 무명 두루마기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지만 노인의 모습만이 새벽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의 빗장은 어느새 안에서부터 풀려 있었습니다. 다만 마당 한복판에 색이 빠질 대로 빠진 잿빛 무명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놓인 보따리는 갓떠오른 아침 햇살을 받아 더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색이라고는 잿빛 하나뿐이요. 매듭은 어찌나 거칠게 묶였는지. 집 풀 한 가닥으로 동여맨 듯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그 보따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매듭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이 사람아,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박씨 부인의 호통이 안채 마루에서부터 마당 끝까지 천둥처럼 굴러왔습니다. 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옥분이를 거느리고 안채 마루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행랑아범과 종 둘이 까치발을 들고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무엇이 그라는 게냐? 이 더러운 보따리는 또 무엇이며? 어젯밤 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행랑아범이 이리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게냐? 행랑아범은 새벽녘에 광문이 빠끔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님께 곧장 고해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분이는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고 큰 며느리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비단 한 자락처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동서가 부엌에서 나오는 걸 본 듯도 한데 차마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설마 동서가 거지를 광에 들였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옥분이의 한마디는 마치 잘 갈아둔 낫처럼 분이의 등을 베어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삽시간에 가마솥처럼 부글거렸습니다. 뭐라, 거지를 들였어. 양반집 광에 거지를 들이고 양반집 곳간에 양식을 먹였다는 게냐. 이 사람아, 내가 이 가문을 어디까지 욕보일 셈이더냐. 박씨 부인의 음성이 마당 안의 흙먼지마저 떨어놓는 듯하였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그저 한 사람 얼어 죽는 것이 안쓰러워서 새벽이 오기 전에 보내려 하였사옵니다. 양식이라야 식어버린 팥죽 한 그릇이 전부였사옵니다. 한 그릇이건 10그릇이건 그것이 문제냐. 양반집 마당에 거지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한번 돌면 인근 70미 거지란 거지는 다 우리 집 대문 앞으로 몰려들 게다. 그것이 가문의 망조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박씨 부인은 분이의 곁에 놓인 보따리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보따리가 살짝 기울며 풀린 매듭 사이로 무언가 빠져나오는 듯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또 무엇이냐? 거지가 두고 갔다는 그 보따리이더냐? 어디 한번 펼쳐보거라. 이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보따리 안의 것들이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먼저 마른 풀뿌리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깔은 검누렇고 모양은 비틀린 지렁이 같기도 끊어진 칠덩굴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고 그 아래로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코를 틀어 막았습니다. 아이고, 이 흉물스러운 풀뿌리는 또 무엇이냐. 보아하니 무슨 산귀신이 씹다 뱉은 것 같구나. 이런 것을 양반집 마당에 두었다가는 이 댁의 운수가 늪에 빠지듯 가라앉을 게다. 곁에 선 옥분이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듣자 하니 거지들 중에는 양반집에 흉물을 던져두고 가서는 그 집 자손에게 화를 입히려는 무리가 있다 하옵니다. 어쩌면 동서가 모르고 들인 그 노인이 그런 자가 아닌지요. 분이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귀에는 옥분이의 말이 천금처럼 박혔습니다. 옳다. 그럴 법한 일이로다. 가뜩이나 둘째 놈이 한양에서 좀처럼 그를 이루지 못하고 가을부터는 서찰마저 뜸하다는 차였다.
하였다. 이 흉물 때문에 우리 집안의 운이 막힌 것이 분명하다. 박씨 부인은 종에게 명하여 보따리 안의 것들을 모조리 거두어 마당 한 구석의 거름더미에 던져버리라 하였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무릎으로 기어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 풀뿌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함부로 버린단 말씀이옵니까? 어르신께서 분명 함부로 버리지 말라 당부하시었습니다. 무엇이라 그 거지가 너에게 또 무어라 하였단 말이냐? 내가 그 늙은이와 무슨 통정이라도 하였다는 게냐? 박씨 부인의 음성이 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친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큰 며느리 옥분이는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슬며시 한 발 물러섰고 그 입가에는 여우의 미소가 어립니다. 어머님, 동서가 한밤중에 산의 거지를 광에 들이고 더운 음식까지 먹였다 하니 그 또한 듣기에 민망한 일이옵니다. 친정에서야 어찌 자랐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양반가의 며느리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처신이 아닌지요. 옥분이의 그 한마디가 결국 박씨 부인의 마지막 인내를 끊어 놓았습니다. 부인은 마루에서 내려와 분이의 옷고름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이런 가증한 사람 같으니라고. 양반집 며느리가 한밤중에 산에 거지를 들였다는 말이 한 번이라도 새어나가면 우리 가문의 명성이 어찌 되겠느냐. 차라리 내가 그 거지를 따라 길을 나서거라. 오늘 이 시각부터 너는 더 이상 우리 댁 며느리가 아니다. 분이는 무릎으로 기어가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서방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만이라도 광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엌일이든 빨래든 종처럼 부려주셔도 좋사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매서운 눈은 차디찬 서리 아래 묻힌 돌멩이처럼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가증한 입을 다물 거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소슬대문을 넘어 나가지 않으면 종을 시켜 멍석에 말아 내칠 것이다. 친정으로 가든 한양으로 가든 그것은 내가 알바이지 우리 댁이 알바가 아니로다. 이때 사랑채 쪽에서 미닫이가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 아이 하나가 흠칫 그쪽을 보았으나 김참판은 끝내 마루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끼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행랑어멈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종 아이들도 처마 밑에 숨어 분이의 처지를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다만 큰 며느리 옥분이만이 안채 마루에 서서 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안도와 비웃음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때 묻은 옷까지 몇 벌과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 하나를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내려와 박씨 부인이 거름더미에 던지라 명한 그 잿빛 보따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 보따리는 제가 가지고 가겠사옵니다. 거지 어르신께서 제 손으로 풀어보라 당부하신 물건이오니 흉물이라면 제가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사옵니까? 박씨 부인은 마침 잘 되었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져가거라, 가져가. 그 흉물을 내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치우는 게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다. 다시는 이 소슬대문, 그림자도 밟을 생각 말거라. 분이는 잿빛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자기의 작은 보찜을 등에 졌습니다. 소슬대문을 넘는 마지막 순간 분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 미닫이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였으나 미닫이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끝내 이를 악물고 소슬대문을 넘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분이의 뺨을 때리며 지나갔고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분이는 친정 부친이 이미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어린 동생들마저 외삼촌 댁에 의탁해 입에 풀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정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가난한 살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친정과는 정반대 방향의 산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잿빛 보따리만을 가슴에 끌어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지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섭해 큰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가슴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마른 풀뿌리 한 무더기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고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자는 풀뿌리에서도 약을 얻고 사람을 모르는 자는 산삼에서도 독을 얻을 것이다. 이 풀의 이름은 백출이라. 한 줌이면 열병을 다스리고 두 줌이면 어혈을 푸느니라. 길을 일거든 회덕에서 동쪽으로 사흘을 걸어 백년사를 찾으라. 거기서 한 노승을 만나거든 이 서찰을 보이라. 그가 그대를 알아볼 것이다. 다만 가는 길 중간에 갈대밭 너머의 작은 초가 한 채를 만나거든 그 또한 외면치 말지어다. 서찰의 끝에는 이름 대신 작은 매화 한 송이가 곱게 그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그 매화 그림을 바라보다가 보따리 안에 작은 나무함을 들어보았습니다. 함 안에는 노쇠로 만든 작은 침통 하나와 손때 묻은 의서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서의 첫 장에도 같은 매화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자신이 가슴에 안고 있던 것이 결코 흉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회덕에서 동쪽으로 사흘 길, 그 백년사가 어디에 있는 절인지, 그 노승이 누구인지, 갈대밭 너머의 작은 초가가 또 무엇인지 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한겨울의 짧은 해가 산마루 위로 기우는 것을 바라보며 분이는 다시 보따리를 묶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때 분이의 등 뒤편 멀지 않은 곳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 하나가 마른 갈대를 흔들며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신음소리는 바위 그늘 넘어 마른 갈대밭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갈대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50주를 훌쩍 넘긴 한 노파가 무릎을 꿇은 채 가슴을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안개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서찰의 마지막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갈대밭 너머의 작은 초가를 외면치 말라 하셨던 그 글귀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분이의 발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할머님, 어디가 이리 편찮으십니까? 분이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노파의 손을 잡으니 노파는 가까스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가슴이 며칠째 화로처럼 끓어오르는데 약을 구할 길이 없어 이대로 산 귀신이 되려나 보이. 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안고 있던 보따리에 손이 갔습니다. 서찰에 적혀 있던 글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줌이면 열병을 다스리고 두 줌이면 어혈을 풀리라 하였던 그 백출이라는 풀뿌리.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풀뿌리를 한 줌 꺼냈습니다. 마침 길섭에 작은 옹달샘이 하나 있어 거기에 풀뿌리를 씻고
부싯돌을 쳐 마른 갈대로 불을 일으켰습니다. 분이의 친정어머니가 살아 계실 저 가난한 살림 속에서 풀뿌리로 동생들의 잔병을 다스리던 솜씨가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질그릇 사발 하나를 길섭해서 주워 풀뿌리를 다리니 검누런 즙이 가득 우러났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노파의 입에 한 모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한 식경이 채 지나지 않아 노파의 보랏빛이던 입술의 옅은 분홍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요? 내 평생 처음 보는 즙이건만 마시자마자 가슴 속에 화로가 가라앉는구려. 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얻은 풀뿌리이옵니다. 이름은 백출이라 하는 듯하옵고 부디 차도가 있으시기를 빌 따름이옵니다. 노파는 한참을 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세댁, 내 평생 사람의 정이 이리 뜨거운 것을 처음 알았소. 이 늙은이가 당장 갚을 길은 없으나 우리 집이 저 산모퉁이 너머에 있소이다. 행색을 보아하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듯하니 부디 거기서 며칠이라도 묵어 가시구려. 분이로서는 마다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노파의 부축을 받아 산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니 거기에 작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갈대에 지붕을 얹은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약초알미였습니다. 본디 의술을 익힌 늙은 의원의 부인이었는데 영감이 일찍 세상을 뜬 뒤로 그 솜씨 한 자락을 이어받아 인근 사람들의 잔병을 보아주며 살아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분이가 보따리 속에 의서를 꺼내 보이자 약초알미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의서는 일찍이 제 영감이 평생 손때를 묻혀가며 베껴보던 그 책이 아니오. 이 글씨체, 이 매화 인장 틀림없소이다. 우리 영감 살아 계실 적 한양에서 어의를 지내시던 매은 어른이라는 분의 인장이라 하시었소. 제 영감께서 그 어른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다 하셨건만 그 어른께서 한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신 뒤로는 영영 종적을 알 수 없어 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를 치고 사시었소이다. 분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 이 의서를 제게 주신 분은 한거지 노인이셨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집신을 끌고 다니시던 약초알미는 한참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댁, 그 어르신이 살아 계셨다는 게로구려. 우리 영감 산소가 바로 저 갈대밭 끝에 있는데 어쩌면 어른께서 그 산소에 한번 들르시고 가는 길에 세댁을 이리로 보내신 듯하오. 매은 어른께서는 누구든 사람을 알아보는 이를 만나면 평생의 의술을 전한다 하시었소. 제 영감께서 평생 그 인연을 기다리시다 끝내 못 만나고 가시었으니 이 또한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오리까. 분이는 그제야 거지 노인의 깊고 형형한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두고 간 보따리, 함부로 버리지 말라던 당부, 갈대밭 너머의 초가, 그리고 백년사의 노승.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칠덩굴처럼 가지런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약초알미의 초가에 한 해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약초알미는 분이를 친딸처럼 거두며 풀뿌리와 잎사귀의 이름을 하나하나 익혀주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익힌 솜씨에 약초알미의 가르침이 더해지니 분이의 손끝은 하루하루 새로운 매미 날개가 돋아나듯 가벼워졌습니다. 이듬해 봄 산벚꽃이 흐드러질 무렵 약초알미는 분이를 갈대밭 끝 영감 산소 앞으로 데려가 마지막 큰절을 시키고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회덕에서 동쪽으로 사흘길,
백년사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산길은 분이에게 어머니의 품속처럼 다정하였습니다. 진달래는 분이의 발끝에서 분홍빛 인사를 건네왔고 골짜기 물소리는 분이의 한숨을 한 구비씩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분이는 깊은 산골짜기 끝에서 작고 오래된 절 하나를 만났습니다. 산문에는 백년사라는 세 글자가 이끼에 덮인 채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산문을 두드리자 한 노승이 집신을 끌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장삼에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진 노승이었습니다. 분이가 무릎을 꿇고 보따리에서 그 빛바랜 서찰을 꺼내 두 손으로 올리니 노승은 서찰을 펼쳐보고는 한참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셨구려. 매은 거사께서 지난해 한겨울 이 절에 다녀가시며 머지않아 한 처자가 이 서찰을 들고 찾아올 것이라 일러 두시었소. 갈대밭에 약초알미 댁을 거쳐 오는데 한 해가 걸렸구려. 어서 안으로 드시오. 노승은 분이를 손수 데리고 들어가 차 한 잔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매은 거사정 어른은 본디 한양에서 어의를 지내시던 분이요. 20년 전 한 양반댁에 자제되는 분이 큰 누명을 쓸 처지에 놓이셨을 때 어른께서 친히 임금 앞에 나아가 그 결백을 밝혀 주신 일이 있었소이다. 그러나 그 일로 어른께서 도리어 모진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한양에서 쫓겨나실 때 어른의 도움을 받았던 그 양반댁에서는 끝내 한마디 변호의 말도 보태지 못한 채 낙향하고 말았소. 어른은 그 일로 마음을 다치고 다시는 양반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다짐하셨소. 그러나 평생 익힌 의술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채로 가시는 것이 한이 되어 마지막으로 그 가문을 한번 시험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요. 알아본다면 평생의 의술을 전하시고 끝내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가문에 한 사람의 의로운 며느리가 있는지를 보시려 하셨소. 분이의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양반댁이 어디오니까. 노승은 한참을 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회덕 김참판댁이요. 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시댁이 거지 노인을 쫓아냈던 그 시댁이 본디 그 노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가문이었다는 사실. 김참판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어떤 누명을 쓸 처지에 놓였을 때 정매은 어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화를 면하고 낙향할 수 있었던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참판은 그 뒤로 어른의 은혜를 입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고 도리어 어른이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에는 끝내 한마디 말씀도 보태지 못한 채 외면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채 머리맡에 늘 매화 한 가지가 꽂혀 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참판의 눈에는 어른의 거지 행색이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었고 어른께서 다시 그 소슬대문에 발을 들이신 한겨울 그날 밤에도 김참판은 사랑채 미닫이 너머에서 끝내 마루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볼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노승은 분이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세댁,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소이다. 그대가 만약 이 길까지 와 닿거든 그대가 곧 어른의 의술을 잇는 단 한 사람이라 하시었소. 함부로 잊지 말고 함부로 남용하지도 말 것이며 사람을 알아보는 그 마음 그대로 평생을 살라 하시었소. 어른께서는 작년 금음께 이 절 뒤편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소이다. 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매도, 큰 동서의 비웃음도,
소슬대문을 넘던 그 칼바람도 모두 한순간에 한 줄기 따스한 봄볕으로 풀려 흘러내리는 듯하였습니다. 분이는 그날 절 뒤편의 매화나무 아래에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백년사 산문 아래 작은 토방 하나를 빌려 의수를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승이 가지고 있던 매은 어른의 의서들이 모두 분이의 손에 건네졌고 약초할미의 가르침과 한데 어울려 분이의 의술은 봄날 새순처럼 쑥쑥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산골 사람들이 두드러기와 잔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손에 어혈이 풀리고 가슴앓이가 가라앉는 일이 잦아지자 인근 고을에서까지 이름이 났습니다. 분이는 약값을 받지 않았으며 가난한 이에게는 도리어 보리쌀 한 대박을 손에 쥐어 보내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이를 백년새댁이라 부르며 칭송하였고 어떤 이는 분이의 손이 닿기만 하여도 병이 절반은 낫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가 소슬대문을 넘어 나간 그날로부터 7번째 봄을 맞을 무렵 분이의 이름은 어느덧 도내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덕 김참판댁에는 까닭 모를 우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작은 큰며느리 옥분이의 친정에서부터였습니다. 옥분이의 친정아버지가 한 해 사이에 2번이나 큰 중병을 앓더니 마침내 가산을 모조리 잃고 식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옥분이는 친정의 위세가 사라지자마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 앞에서 까치처럼 제잘되던 그 입은 점점 가시가 박힌 엉겅퀴처럼 바뀌어갔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눈을 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양에서 글공부를 하던 김참판댁의 2 아들 소식이 잇따라 흉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그를 접고 한양 변두리에서 객점을 차렸으나 그마저도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분이의 남편이었던 둘째 도령은 어느 해 가을 변방을 떠돌다 큰 병을 얻어 객사하였다는 풍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시신을 거두었다는 사람도 무덤을 보았다는 사람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 박씨 부인은 그 풍문 한 자락의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끄는 것은 큰며느리 옥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옥분이는 안방에 폐물함을 통째로 들고 친정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친정이라야 이미 풍비박산이 난 집이었으나 옥분이는 그 폐물로라도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고 김참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식음을 패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소슬대문은 한낮에도 굳게 닫혔고 그 높던 위세는 늪에 빠진 황소처럼 한마디 한마디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어느 봄날 오후 행랑어멈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소슬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사옵니다. 도내에서 이름 높은 백년새댁이라는 의원께서 마님을 뵙고자 하신다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호칭에 부인의 메마른 가슴 한 구석이 까닭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마가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내의 이름이 자자한 백년새댁이 마침내 회덕 김참판댁에 행차하였다는 소문은 마른 들에 불 번지듯 삽시간에 마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가마에 발을 걷고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단정한 옥색 저고리에 지푸른 치마, 머리에는 작은 매화 비녀 하나만이 꽂혀 있을 뿐이었으나 그 자태가 어찌나 단아하던지
마치 봄 아침에 처음 피어난 연꽃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빛바랜 잿빛 무명 보따리 하나가 곱게 들려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이 그 보따리를 보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보따리는. 여인은 잠시 행랑어멈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7해 전 한겨울 소슬대문을 넘어 나가던 그 가엾은 둘째 며느리의 모습을 행랑어멈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7해의 세월은 분이의 얼굴 위에 단단한 옥결을 한 겹 입혀 놓았고 그 눈빛에는 산골짜기 깊은 몸물처럼 맑고 깊은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행랑어멈, 그동안 평안하셨소. 마님께선 어디 계시오? 분이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자리에 누워있던 박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한순간 부인은 분이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7해 사이 분이의 얼굴은 한결 단정해지고 살빛에 윤기가 돌았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그 옛날의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손에 든 잿빛 무명 보따리를 박씨 부인 곁에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부인의 메마른 동공이 화들짝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분이가 아니더냐. 그 보따리를. 분이는 무릎을 꿇고 박씨 부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님, 7해 만에 다시 뵙사옵니다. 그동안 강령치 못하시었다는 소식 듣고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어찌 감히 너를 내쫓은 이 집에 무슨 낯으로 들어온 게냐, 무엇을 더 빼앗으러 왔단 말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모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마른 갈대잎이 바람에 부서지듯 떨리는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님,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도리어 7해 전 그날 마님께서 흉물이라 내치신 이 보따리 안의 것을 마님께 다시 펼쳐보여 드리려고 왔사옵니다. 분이는 잿빛 무명 보따리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7해 전 그 한겨울 마당에서 풀던 것과 똑같은 매듭이었으나 그날의 분이와 오늘의 분이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마른 풀뿌리 한 무더기와 빛바랜 서찰 한 장, 그리고 작은 나무 함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풀뿌리를 보고는 또 한 번 손을 떨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풀이 아직도. 마님, 이것은 흉물이 아니옵니다. 백출이라 하는 약초이옵고 한 줌이면 열병을 다스리고 두 줌이면 어혈을 푸는 귀한 풀이옵니다. 지난 7해 동안 이 풀뿌리 한 무더기로 이 사람이 살린 사람이 100명을 헤아리옵니다. 분이는 빛바랜 서찰을 박씨 부인의 손에 가만히 쥐어 드렸습니다. 마님, 이 글을 한 번만 읽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날 그 거지 어르신께서 남기신 말씀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차츰 글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자는 풀뿌리에서도 약을 얻고 사람을 모르는 자는 산삼에서도 독을 얻을 것이다. 서찰의 끝에 그려진 작은 매화 한 송이를 본 순간 박씨 부인은 마치 한겨울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매화 인장이라니. 그 어른이 매은 어른이. 분이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그 거지 어르신은 본디 한양에서 어의를 지내시던 정매은 어른이시었습니다. 일찍이 시아버님께서 한양에서 큰 누명을 쓰실 뻔하였을 때 어른께서 친히 임금 앞에 나아가 시아버님의 결백을 밝혀주셨다 하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 도리어 누명을 쓰고 한양에서 쫓겨나실 때에는
시아버님께서 끝내 한마디 말씀도 보태어 주지 못하신 채 낙향하시었다 하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베개시 위로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부인은 일찍이 남편 김참판이 술에 취한 어느 밤 사랑채 마루에 앉아 한양의 한 어른께 평생 갚지 못할 빚이 있노라 흐느끼던 그 모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어른이 누구냐 물어도 김참판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으나 부인은 그날 이후 남편의 사랑채 머리맡에 늘 매화 한 가지가 꽂혀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박씨 부인의 손을 더욱 꼭 감싸 쥐었습니다. 마님 어른께서는 7해 전 그 한겨울 밤 이 댁의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하시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문이라면 평생의 의술을 전하시고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가문이라면 그저 사람을 알아본 단 한 사람에게 그 인연을 남기시려 함이었사옵니다. 그날 시아버님께서 사랑채 미닫이 너머에서 한 발만 내디디셨더라면 어른께서 그 그림자만 보고도 알아보고 옷자락을 붙으셨을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7해 전 그 새벽 마당 한복판에서 풀뿌리 한 무더기를 거름더미에 던지라. 호령하던 자기의 음성이 며느리의 옷고름을 휘어잡던 자기의 손길이 소슬대문 너머로 한겨울 칼바람 속에 내쫓던 자기의 모습이 모두 한 폭의 부끄러운 그림으로 부인의 가슴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아, 이 늙은 것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너에게는 무어라 사죄해야 좋을지 매은 어른께는 무슨 낯으로 사호를 마주해야 할지. 박씨 부인은 분이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소슬대문 안의 모든 일을 자기의 눈을 거쳐야 한다고 믿던 그 모진 호령의 주인공이 7해 만에 돌아온 며느리의 무릎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어른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으시었습니다. 사람을 한 번 잘못 본 것은 죄가 아니로되 그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 하시었사옵니다. 마님, 오늘 마님께서 이 보따리 앞에서 흘리시는 그 한 방울 눈물이 7해의 모든 매듭을 풀어줄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안방 미닫이가 가만히 열리며 사랑채에서 김참판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해 사이에 김참판은 마치 10년이 지난 듯 노쇠해 있었습니다. 흰 머리는 서리처럼 무성하였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자 김참판의 시선이 분이의 곁에 놓인 잿빛 보따리와 그 위에 매화 인장에 멎었습니다. 매화 인장이라니. 매은 형님이 다녀가시었구나. 7해 전 그날 소슬대문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미닫이를 한 번만 열었더라면. 김참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찍이 한양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어른께 끝내 한마디 변호의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외면하였던 자기의 비겁이 7해의 우환이 되어 자기의 가문을 휩쓴 까닭임을 김참판은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이는 시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큰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님, 매은 어른께서는 결코 이 댁의 우환을 바라지 않으시었사옵니다. 어른께서 진정 바라신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그 마음 한 자락이 이 가문에 다시 깃드는 것이었을 따름이옵니다. 늦은 것이 아니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른의 영전에 한 잔의 정한 술을 올려드리시면 그것으로 족하시옵니다.
어른께서는 작년 금은 백년사 뒤편 매화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하옵니다. 분이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사랑채 마루에 자리를 잡고 정한수 한 사발과 매화 한 가지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김참판이 그 앞에 큰 절을 올리니 마당의 봄바람이 매화 가지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본디 자기의 시댁이었던 김참판 댁에 한동안 머물며 자리에 누운 박씨 부인을 손수 약시중을 들었습니다. 분이의 손끝에서 달인 약 한 사발에 박씨 부인의 메마른 가슴이 봄날 시냇물처럼 풀려 흘렀고 7해 동안 가라앉아 있던 소슬대문 안에 모처럼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시 깃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무렵 백년사의 노승이 사람을 보내 분이에게 한 통의 서찰을 전해왔습니다. 변방의 어느 작은 절에서 큰 병을 얻어 누워있던 한 선비가 이름을 분이라 부르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객사하였다 풍문이 돌던 둘째 도령이 본디 변방을 떠돌다 큰 병을 얻어 그 작은 절에 의탁해 가까스로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회덕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끝내 소식을 끊고 있었고 그 소식의 빈자리가 객사라는 풍문으로 부풀어 올랐던 것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곧장 가마를 꾸려 변방에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도령은 분이를 알아보고 한참을 흐느꼈고 분이는 백출과 약초알미의 의술로 도령의 병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한 해가 채 가지 않아 도령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끝내 김참판 댁 안채에 다시 며느리로 들어앉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부부는 백년사 아래 분이가 머물던 그 토방 옆에 작은 의국 하나를 차리고 사람들의 잔병을 보아주며 평생을 함께하였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마를 꾸려 회덕으로 돌아와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두런두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합니다. 큰 며느리 옥분이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으나 분이는 매년 동지 팥죽을 끓일 때마다 한 사발을 더 떠 마당 한 구석에 놓아두었다 합니다. 사람을 한 번 잘못 본 것은 죄가 아니로되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라 하였던 매은 어른의 말씀을 분이는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발의 팥죽이 언젠가 옥분이의 발걸음을 다시 소슬대문 앞으로 이끄는 한 줄기 등불이 되어 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겉을 보면 옷이 보이고 사람의 속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비단 옷을 입은 거지가 있고 누더기를 걸친 군자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눈이 사람을 가릴 때마다 가만히 한번 멈추어 그 속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흉물이라 내친 보따리 속에서도 평생의 약초가 한 줌씩 발견되는 까닭입니다. 분이의 잿빛 무명 보따리가 7해의 세월을 건너 다시 펼쳐졌듯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 우리의 마당에 두고 가는 작은 정 하나를 함부로 거름더미에 던지지 않는 마음, 그 한 자락이 곧 사람의 도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